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다 할 행복한 추억이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남들은 누구나 있을 법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업혀 동물원 이곳저곳을 누빈다던가 부모님 손을 잡고 신나게 뛰며 놀이동산에 간다던가 추운 겨울에 땀이 날 정도로 즐겁게 썰매를 탄다던가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가득 든 도시락을 챙겨서 공원에 간다던가 하는 추억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했을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 몇 달은 참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귀찮아했고 지겨워했고 방치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방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은 기억도 없습니다. 매번 제가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지 엄마가 밥을 줬는데 그마저도 김과 밥 또는 라면 또는 희멀건 국과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저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혼내고 계셨습니다. 너, 네 자식 굶어 죽이려 작정했니? 7살 먹은 애가 피골이 상잡한 것 좀 봐라.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나가서 돈을 벌던 뭘 하던 해.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7살인데 몸무게가 15kg였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또래보다 한참 작았고요. 할머니께서 화낼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왔을까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오는 것도 할머니께서 불러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제게 웃어주질 않았거든요. 한 달 만에 만나는 감동적인 모자 상봉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포옹은 무슨, 인사는 눈인사로 대충 했고, 제가 옆에 쫄래쫄래 쫓아다녀도 눈길 한 번 안 주었습니다. 거실 소파 또는 안방에서 내내 잠만 자다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그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보호자도 아니었고 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7살 된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족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살게 된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싫다기보다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를 나이기도 했을 뿐더러 어머니가 제게 아버지와 헤어진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체 어디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또 어디 가서 안 오는 건지 슬펐고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화를 내서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익숙한 집이 아닌 할머니 집이라서 다 낯설고 불편한데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잘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마음이 뾰족하게 나와서 할머니께 참 투정도 많이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왜 안 오냐고요? 내가 왜 할머니랑 살아야 하냐고요? 아이고, 요놈. 누구 닮아 이렇게 똥꼬집이래. 아, 글쎄, 엄마랑 아빠는 돈 벌러 멀리 갔다니까 그러네. 거짓말.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아이고야, 요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땐 정말 모든 게 다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변기가 차가운 것도 불만이었고, 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는 것도 불만이었고, 시계가 너무 갈색인 것도 불만이었고, 거실 탁자의 모서리가 각진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오죽 무서웠게요. 예전엔 무서워서 항상 거실 불을 켜두고 방문을 슬쩍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를 겁니다. 항상 안방문을 꼭 닫고 주무셨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집에서는 거실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안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는 할머니께서 전기세 나가게 왜 오밤중에 거실불을 켜냐며 뭐라고 하셨거든요. 하는 수 없이 불 꺼진 방에서 눈을 꼭 감고 귀를 꽉 막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쪼르르 안방에 있는 할머니 옆에 가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 녀석, 그렇게 악을 쓰더니 무서운 건 또 있나 보네. 불만과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제 마음을 한 번도 탓하지 않은 할머니가 그저 대단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떼를 쓰는데도 심하게 화낸 적도 없으셨고,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딱한 내 강아지, 불쌍한 내 새끼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도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있었나 봅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말고는 언제나 할머니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거든요. 생필품도 팔고 신선식품도 좀 있고 냉장 제품도 있고 가공식품도 파는 슈퍼였습니다. 주로 동네 분들만 이용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대형마트도 많이 없고 동네에 어르신들도 많아서 할머니 슈퍼에 손님이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부자처럼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슈퍼를 한다는 것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슈퍼에 있는 모든 게 마치 제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얄짤 없으셨습니다. 왜 할머니는 맨날 나물만 줘요? 나도 과자 먹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 미워. 이 녀석아, 나물을 먹어야 튼튼해지고 빨리 크는 거야. 할머니는 과자 같은 거 안 줄 테니까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할머니는 슈퍼 주인이면서 과자도 안 주고 사탕도 안 주고 진짜 미워. 그 많은 과자들이 다 할머니 것이면 뭐합니까? 저는 한 개도 안 주시는데 할머니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쑥쑥 큰다고 하시면서 매일 고봉밥을 주셨습니다. 과자는 하나도 안 주셨고 간식은 떡이나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그때 100점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도 늦게 떼고 덧셈 뺄셈도 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슈퍼에서 할머니 옆에서 계산하는 거 구경하고 할머니가 쓰시는 계산기 가지고 놀다가 수가 익숙해졌는지 난생 처음 100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할머니 슈퍼에 달려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고 볼을 비비셨습니다. 어이구 이 똥강아지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니 저를 과자랑 사탕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날 먹은 과자 맛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100점을 맞고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태어나서 먹은 과자 중에 가장 맛있는 과자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맛있는 과자를 먹기 위함이었죠. 슈퍼에 제가 양반다리 하고 앉고 책상 하나 놓을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학교 끝나면 거기 앉아서 공부부터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조용히 인절미나 꿀떡 또는 사과나 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야무지게도 주전부리를 입에 넣으면서 공부를 했고 덕분에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시험 100점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과자를 먹었죠. 처음엔 할머니와 있는 게 참 싫고 불편했지만 나중엔 할머니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신다고 놀림받는 저를 대신해서 애들한테 저리 가라 소리쳐 주시고 제가 열이 날 때 밤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고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게 엄청난 정성이고 대단한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할머니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어 할머니께 투정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게 되었죠. 아,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오는 날만 기다려지더니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시받으니까 더 이상 어머니가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엔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냐 물으면 그냥 끄덕이고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하면 그냥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어머니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을 때 문득 궁금해서 할머니께 여쭤보니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할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7년이나 어머니랑 안 살았는걸요. 잘 지냈니?라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는걸요. 제 생각나서 샀다는 작은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걸요. 그냥 이제 안 오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할머니랑 둘 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더 할머니께 많이 의지하고 또 제가 앞으로 할머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부가 할머니였고 할머니의 전부가 저였으니까요. 입시를 할 때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학원 도움 없이 혼자 하려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도 많았고 속도도 안 났고요. 다른 애들은 대형 학원 다니면서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잘 구해서 푸니까 솔직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예민해져 있었죠. 본격적으로 입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를 재밌게 했는데 입시하면서 집착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할머니께서 삼계탕을 푹 끓여서 저녁밥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때 김이 펄펄 나는 닭다리 하나를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지? 이 할미가 부족해 뭘 더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네 우리 강아지.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돼. 그깟 대학 좀 못 간다고 먼 일 나는 것도 아니고 할미가 미안해. 어쩐지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만큼은 언제나 강한 분이셨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촉촉한 눈으로 사과를 하시다니 잘못한 것도 없으시면서 말이죠. 그래, 그깟 대학이 뭐라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어요. 아이고야,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미 우리 태영이는 할미한테 아주 아주 자랑스러운 손자야. 이 할미가 동네방네 우리 태영이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할미를 위해 애쓰지는 말라는 거야. 너무 애쓰지 말고 좀 쉬엄쉬엄. 알겠지? 네, 감사해요, 할머니. 늘 먹는 저녁밥이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질 않았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저 때문인지 주름살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꼭 호강을 시켜드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삼계탕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운내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떡하니 붙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저를 데리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루는 장을 봐야 한다며, 또 하루는 잠바를 하나 사야 한다며, 또 하루는 세탁소에 가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제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슈퍼를 하다 보니 모르는 동네 분들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모르는 동네 분들도 없으셨죠. 가는 곳마다 격하게 축하를 해주시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어릴 때 그렇게 땡깡을 부리더니 태영이가 벌써 대학생이야? 참 세월 빠르네. 어찌 이렇게 바르게 잘 컸대. 할머니한테 평생 잘해라, 태영아. 뭐? 태영이가 대학을 갔어?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야? 할머니 입이 귀에 걸리셨네 아주. 많은 분들이 제 합격을 축하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가 집에서 멀었거든요. 완전 타지라서 통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할머니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말이었죠. 13년 동안 할머니와 지냈는데 갑자기 따로 살게 되는 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에 원서 쓸 때도 두 곳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곳을 지원했고 한 곳만 멀리 있는 곳을 지원했습니다. 상향 지원한 거라서 사실 붙을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합격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걱정하던 중 나머지 두 곳 결과도 나왔는데
두 학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영아, 할미는 혼자인 게 익숙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30에 세상 떠나고 너희 엄마는 20살 되자마자 나가서 살고 그래서 할미는 혼자 사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나가서 공부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태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렇다고 할미랑 영영 안 보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걱정되는 건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할머니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지내며 끈끈한 애착이 생겼나 봅니다. 몸만 훌쩍 컸지 마음은 여전히 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학교 기숙사를 신청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기숙사로 가는 날, 고속버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께서 싸주신 김밥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게 된 저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금방 기숙사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한 달쯤 학교에 다니며 적응을 한 뒤에 아르바이트도 구해서 했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중학생 과외도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면 저는 꼭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험 기간 빼고는 매주 가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동기들도 좋고 선배들도 다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할머니께 학교 생활을 들려드리면 할머니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서 나중에는 제 동기들 이름까지 다 외우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한 지 어느새 3년이 흘렀고 저는 졸업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기들은 다 일찍 가길래 저는 언제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졸업한 뒤에는 힘들 것 같아서 4학년을 남겨놓고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 표정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워낙 놀랄 일이 많으셨어서 그런가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할머니셨는데 제가 군대 가겠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딸만 하나 있어서 그걸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그런 험한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꼬. 아, 요즘 군대는 옛날 같지 않대요. 남들 다 가는 곳인걸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의 군대는 복무 기간도 굉장히 길고 훈련도 더 강하게 하고 질서도 더 칼 같은 곳이었잖아요. 실제로 할머니께서 한국 전쟁을 겪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 군대 들어갈 때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저는 군 생활을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선임들도 다 좋았고 생각보다 밥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제가 휴가만 나가면 밥도 잘 못 챙겨 먹어서 어쩌냐고 하시면서 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잠은 잘 자?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고 막 무서운 거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말 잘 들어야 해. 괜히 밉보이면 안 돼. 밥은 제때 먹는 거지? 아유, 할머니, 다 좋아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 다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들어가면 또 편지 쓸게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할미 걱정은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우리 강아지. 네,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한 군 생활은 어느덧 끝이 보였습니다.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복도 끝에서 누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발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왜 항상 불길한 직감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 발소리는 상상도 못할 최악의 소식과 함께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물이 왈칵 터져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할머니 장례식장으로 가니 동네 분들이 대신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나오신 동네 분들은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네가 번화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다. 몇 있는 가로등마저도 가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할머니께서 슈퍼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시고 계셨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가로등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길에서 과속을 하다가 할머니를 친 거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분이 발견을 해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핏기 없는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목 놓아 울며 할머니를 불러보았지만 지옥 같은 현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네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납골당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과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집으로 갔다가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불을 끌어안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으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할머니의 슈퍼로 향했습니다.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동네 분들이 문단속을 해주신 덕에 슈퍼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새 신선식품들이 무르고 상해 있었습니다. 초파리들을 쫓으며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버릴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다 썩었네. 태영아, 줘봐라. 그거 꾹꾹 누르면 더 들어가. 제가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나저나 이 동네에 별다른 슈퍼가 없어서 급할 때 할머니 슈퍼 오기 딱 좋았는데 그것도 참 아쉽네. 내년에 다시 학교 가지? 집이랑 슈퍼랑 다 정리하고 가는가? 그러고 보니 슈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할 순 없었습니다. 학교에 복학해야 했으니까요. 학교. 학교를 떠올리니 당장 학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1년치 학비도 필요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펜을 붙잡고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역시 슈퍼와 집은 정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만 있으면 졸업이니까 슈퍼와 집을 정리한 돈으로 학비를 보태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도 소중했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도 해야 했으니까요. 복학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까지만 슈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슈퍼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남아있는 물건도 저렴하게 팔고 동네 분들과 인사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였죠. 할머니께서 슈퍼 운영하시는 걸 10년을 넘게 봤으니 혼자 운영하는 것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슈퍼와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슈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더니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슈퍼가 싸게 판다고 하던데 맞아요? 응, 맞아. 뭐 찾는데? 라면이요. 저쪽에 가면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는 라면 쪽으로 총총 가더니 라면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라면을 먹는구나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아이가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날처럼 똑같은 라면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그걸 나흘을 반복하니까 얘는 대체 뭐 하는 애인가 궁금했습니다. 라면이 맛있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림새가 썩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신발 앞창은 다 찢어져 있고 신발 주머니도 엄청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참 당찼습니다. 인사도 씩씩하게 잘하고 말이죠. 아이한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너는 맨날 라면만 먹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왜요? 물 많이 넣고 끓이면 별로 맵지도 않고
국물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르거든요. 다른 건 안 먹어?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요. 너무 순수한 얼굴로 대답하는 아이에게 차마 무슨 사정이 있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을 테고 들키기 싫은 것도 있을 테니까 존중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또 슈퍼에 왔는데 하필 아이가 맨날 먹던 그 라면이 똑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슈퍼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니 당연히 발주도 넣지 않았고요. 어쩌지? 오늘은 다른 라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아이는 라면 앞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고민이 되나 보나 싶어서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혹시 마음에 드는 라면이 없는 건가 싶어서 아이한테 가봤습니다. 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몰라서 못 고르겠어요. 뭐? 너 설마 한글 못 읽어? 너 초등학생 아니야? 제 말에 아이는 부끄러운지 뺨이 붉어졌습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한글을 모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말이죠.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이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슈퍼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서 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너 이런 거 먹어봤어? 이게 우리 슈퍼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있다? 아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통했구나 싶었죠. 너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보지? 너 맨날 빵점 맞지? 빵점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2개 맞았어요. 10개 중에. 그래도 2개는 맞네? 그럼 네가 다음 시험에서 7개 이상 맞으면 이 슈퍼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어때? 정말요? 아, 그런데 7개는 좀 많은데 6개는 안 돼요? 아니, 5개. 안 돼. 7개 이상 맞아야지 줄 거야. 아이 참. 알겠어요. 대신 뭐든 다 주기로 해요. 진짜 약속? 그래, 진짜 약속.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불쌍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맛있는 과자 한번 마음껏 못 먹어봤을 아이가 딱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이에게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걸 주기로 한 거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과자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어질러진 것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먼지들도 털어내면서 아이가 어떤 걸 고를까 상상하기도 했죠. 사탕과 초콜릿도 보기 좋게 놓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가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당당한 발걸음으로 말이죠. 어깨가 하늘 높이 솟구친 걸 보니 아무래도 받아쓰기를 잘 본 것 같았습니다. 자, 시험지는 가져왔나? 그럼요. 짜잔. 아이는 자신있게 시험지를 제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10문제 중에 2개만 맞던 아이가 대체 얼마나 성장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 글쎄 8문제나 맞았더라고요. 약속한 7문제보다 한 문제 더 맞은 것이었습니다. 우와, 8개나 맞은 거야? 2문제만 맞더니 이젠 2문제 틀렸네. 대단한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요, 형? 저 잘했죠? 응, 진짜 잘했어. 그래, 하면 된다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골라봐. 아이는 신이 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과자를 고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대체 뭘 가져오려는 걸까 궁금한 채 카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았는지 금방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휴지, 한 손에는 샴푸를 들고 낑낑대면서 말이죠.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휴지랑 샴푸라니. 과자를 하나를 품에 안고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갖고 싶은 게 휴지랑 샴푸야? 왜? 집에 있던 휴지랑 샴푸를 다 썼거든요. 꼭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아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와 사는지, 집에 어른은 없는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맨날 라면만 먹는 건지 말이에요. 아이에게 듣게 된 아이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는 5살짜리 여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자전거랑 부딪혀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다리도 절고 직장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러길 벌써 몇 달이 흘렀고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더욱 힘들어지게 된 거였죠. 아이가 말하길 샴푸가 없어서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딱하더라고요.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줄 수 있으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골라봐. 필요한 것도. 이 슈퍼에 있는 거 다 형 거예요? 와, 멋지다. 눈을 반짝이는 아이를 데리고 슈퍼 여기저기를 누비며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이랑 동생이 먹을 과자들도 챙기고 칫솔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도 챙기고 조미김과 통조림, 참치 같은 식품도 챙겼습니다. 짐이 한가득이라 아이만 보낼 수 없어서 집까지 짐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집이 좀 먼데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슈퍼에 있던 구루마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 걸음으로 30분 정도 가니까 집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에도 슈퍼 있는데 왜 우리 슈퍼까지 왔어? 학교 애들한테 들었어요. 형네 슈퍼가 싸게 판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봤자 몇백 원 차이인데 아이한텐 그 몇백 원이 참 큰 돈이었겠구나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를 포함해 3사람이 사는 집은 아주 허름하고 좁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의 여동생이 우다다 달려나와서 아이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주 귀엽고 웃는 게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곧이어 안쪽에서 아이 엄마가 쩔뚝거리며 나왔습니다. 진성이 왔어? 어? 누구세요? 아이 엄마는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저는 아차 싶어서 얼른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약속한 대로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괜찮다면서요. 어차피 슈퍼 문을 닫을 생각이라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진성이 공부를 통 못 봐줬네요. 아이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자 좁은 방 한쪽에 쌓인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인형 눈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제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또 라면 사러 갈게요. 해맑게 웃어 보이는 아이와 아이 동생,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3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마주하니 더욱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살 때요. 그때 맨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걸 저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연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슈퍼에 있는 생필품을 모두 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당장은 생활이 좀 편해질진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고민하며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안 남은 새학기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조교님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 몰랐구나. 최 교수님이 추천하셨어요. 학과 자체 장학금이라 신청서 없이 바로 처리됐나 보다. 교수님들 중에서 특히 저를 예뻐하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1학년 때 수업 들으며 교수님을 처음 배웠는데 수업을 너무 재미있게 하시고 말씀을 진짜 잘하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과대도 했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학교 사람들이 많이 와줬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소식을 들으셨나 봅니다. 제 사정을 알고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교수님께 긴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슈퍼문을 안 닫아도 되잖아. 저는 그날 아이가 슈퍼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를 조금 넘기자 역시나 아이가 슈퍼에 들어왔고 저는 신이 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성아, 너네 집에 가자.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엔 분명 30분 거리가 참 길게 느껴졌는데 그날따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아이 집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가 또 어쩐 일이냐는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성이 어머니, 저희 슈퍼에서 일해보실래요? 제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슈퍼를 아이의 엄마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학비가 필요해서 슈퍼를 처분하려고 한 거였는데 당장 1학기 학비가 해결되었으니까 슈퍼 문을 안 닫아도 괜찮았거든요. 발주 넣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가 대신 발주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아이 엄마는 슈퍼에서 물건을 팔며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오래 서 있거나 많이 움직이는 일이 힘들 테니 슈퍼 일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싶었죠. 인형 눈알 붙이는 것보다는 벌이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제 말에 아이 엄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제가 그곳을 맡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어차피 제가 학교 다니면서 관리를 못하거든요. 2학기 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길어야 반년 정도지만 그 정도라도 괜찮으시다면 일하셔도 좋아요. 저는 가게세 정도만 가져갈게요. 나머지 수익은 다 챙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학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던 아이 엄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을 조금 더 남겨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어 달 정도 아이 엄마에게 슈퍼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고 할머니와 살던 집을 천천히 정리했죠. 드디어 개강 전날, 저는 슈퍼를 아이 엄마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주 성실하게 일해줬습니다. 매주 주말 슈퍼에 갈 때마다 슈퍼는 새로워 보였습니다. 청소를 어찌나 깔끔하게 하시는지 어떤 날은 음료 냉장고를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으시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바닥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슈퍼 외관까지 청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곳곳에 있는 슈퍼 이곳저곳을 깔끔하게 해주셨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슈퍼를 지키고 있다고 소문이 난 걸까요? 아니면 아이 집 사정이 소문이 난 걸까요? 동네 분들은 아이 엄마와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슈퍼를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혼자 애들 키우며 일하기 쉽지 않죠. 나도 애들 어릴 때 남편이 떠나서 중내 사내 했는데 그 애들이 벌써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다 좋아질 거니까 조금만 힘내요. 파이팅! 계산한 과자 하나는 애들 주세요. 애들이 참 밝고 예쁘네요. 자주 올게요. 아이 엄마가 슈퍼를 관리해준 후로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동네 분들이 신경 써서 와준 덕이라며 아이 엄마는 쑥스러워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고 친절한 아이 엄마의 공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괜찮을까? 슈퍼 일이 버겁진 않을까?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아이 엄마가 행복해하고 매출이 오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운 좋게 2학기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슈퍼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이 엄마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시작이 되고
가을이 막 시작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태영 씨, 오늘 한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태영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명함을 남기고 가서 제가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이 엄마가 찍어서 보내준 명함은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무슨 회사인가 보니까 저도 몇 번 들어봐서 익히 알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었죠. 이런 큰 회사 대표님이 무슨 일로 저를 찾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할머니 슈퍼에서 말이죠. 궁금함을 가득 품고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제 연락을 기다렸다며 대표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녁 일정이 없으시다면서요.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 식사 장소 주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갖고 있던 옷들 중 제일 멀끔한 옷으로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가니 대표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그 정도로 멋있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외형이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왔군요.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네요. 할머니와 눈매가 참 닮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저희 할머니와 인연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의 부친께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던 분이라 술 심부름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 슈퍼에 가곤 하셨답니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께서 대표님을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다더라고요. 너 공부는 좀 하니? 라고요. 당황한 대표님이 고개를 젓자 할머니께서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렇게 매일 공부는 했냐? 공부해라. 성적표는 나왔냐?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공부를 해야 한다. 하셨답니다. 갈 때마다 그러시니까 다른 슈퍼를 갈까 했지만 근처의 슈퍼라고는 저희 할머니 슈퍼뿐이었다죠. 할머니께 잔소리를 들은 후에는 괜히 마음이 찝찝하셨답니다. 얼른 공부를 해야 할 것만 같았대요. 마음이 불편하니 의자에나 앉아보자 하다가 책이라도 펴보자 하고 한 줄이라도 읽어보자 하며 공부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러다 시험을 봤는데 글쎄 바닥을 치던 성적이 쑥 올랐다지 뭐예요. 그날 신이 나서 시험지를 들고 저희 할머니께 자랑을 했고 할머니께서는 슈퍼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를 대표님께 주셨답니다. 그날 먹은 과자 맛은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그날의 모든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고향을 떠난 후로 1년에 한 번씩은 그 슈퍼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태영 군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겠죠? 너무 어릴 때라서. 아무튼 오늘 오전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슈퍼에 들렀다가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속상했지만 태영 군의 선택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착한 마음을 베풀 생각을 했는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와 그런 인연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 덕에 대표님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멋진 대표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함께 할머니를 추억하다가 자리가 끝날 때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니 태영군도 좋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취업에 고민이 많을 텐데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큰 기업의 회장님에게 함께 일하자는 말을 듣다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은 걸 꼭 참고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너무 두근거려서 잠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고민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워라밸이 좋다고 들었던 회사였고 위치도 좋았고 비전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막 앞두고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는 그 회사에 특채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고 엄청 열심히 일했습니다. 취업 후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에 저는 슈퍼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란 완전히 슈퍼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손을 떼기로 결심한 거였죠. 사실 그전부터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아이 엄마가 너무 운영을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에게 완전히 슈퍼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 슈퍼에 일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정말 제가 행운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태영 씨. 태영 씨 할머님의 슈퍼를 잘 운영할게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아이 엄마가 혹시 슈퍼를 편의점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손을 떠난 슈퍼지만 아이 엄마는 아무래도 제 양해를 구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 생각이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슈퍼 건너편이 싹 다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이런저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편의점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인부들이 편의점을 엄청 애용했고 입주 시작하고 나서는 동네 대표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발길이 이어졌죠. 다리가 불편해서 실직을 하고 손부업을 하던 아이 엄마는 어엿한 편의점 사장님이 되어 부족함 없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어린 시절과 닮은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선택했던 일인데 그 덕에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벌써 과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 회사에서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이제는 한 집의 가장이 되었죠. 저희 슈퍼에서 매일 라면을 사던 그 아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갔을 때 공부도 많이 알려줬거든요. 엄청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라면만 먹어서 걱정했는데 키도 되게 큽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 덕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글쎄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움직였는걸요. 저는 그저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반했을 뿐입니다. 저희 할머니 슈퍼에 얽힌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선에 한몫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변을 많이 둘러보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사랑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